2008년 4월 대한민국 경주 외곽의 한 시끄러운 공사장. 뜨거운 초여름 햇살 아래 굴착기의 굉음이 본래 논밭이었던 땅의 정적을 찢고 있었다. 커다란 흙더미가 퍼 올려졌고 짙은 갈색의 진흙 덩어리 사이로 하얗고 기이한 무언가가 드러났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의 중년 굴착기 기사는 처음에는 그것을 오래된 나무뿌리나 옛 신라 시대의 도자기, 파편쯤으로 생각했다. 이 고도고도에서는 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흙더미를 내려놓았을 때 소름 끼치도록 익숙한 형체가 나타났다. 바로 인간의 두개골이었다. 공사장은 즉시 아수라장이 되었다. 경찰이 출동했고 현장은 신속하게 통제되었다. 빽빽한 흙더미 아래에서 고고학자들과 법의학자들은 조심스럽게 시간의 먼지를 걷어냈다. 그들은 거의 완벽한 형태의 유골뿐만 아니라 햇빛 아래 희미하게 반짝이는 작은 물체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녹청색으로 산화되었지만 지금은 사라진 한 여고의 정교한 로고가 그대로 남아있는 노쇠 교복 단추였다. 30년 전 1978년의 어느 가을날 바로 이곳 경주에서 그 학교의 우등생이었던 17살 소녀 박선희가 학급 소풍 중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녀는 가족의 자랑이었고 원한 미소와 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진 소녀였다. 그날 그녀는 감청색 교복에 반짝이는 노쇠 단추를 달고 불국사의 고풍스러운 아름다움을 보며 떠오르는 시상을 기록하기 위해 수첩을 들고 있었다. 그날 아침 경주의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밤새 내린 비 뒤에 서늘한 공기는 단풍잎과 젖은 흙내음을 머금고 있었다. 선희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영감을 얻기 위해 잠시 혼자 산책하고 오겠다고 말했다. 그것이 그녀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다. 다음 날 학교와 가족의 필사적인 수색에도 결과가 없자 찾아간 선희의 침실은 그녀가 떠날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다. 읽다 만 문학책은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고 잠옷은 침대 위에 가지런히 개켜 있었다. 그녀의 존재만 빼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수백 명의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이 몇 달 동안 경주 주변의 산과 계곡을 삽사시 뒤졌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희망은 점차 사그라들었고 박선희 실종 사건은 도시의 기억 속에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았다. 그리고 오늘 30년 후욕골과 교복단추의 등장은 잊힌 줄 알았던 이야기를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다. 그 운명의 가을날 박선희에게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30년 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끔찍한 비밀은 무엇일까? 1970년대 후반의 한국은 격동과 모순으로 가득 찬 사회였다. 박정희 대통령의 지도 아래 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이로운 경제 발전 시기를 겪고 있었다. 도시는 우후죽순처럼 솟아났고 공장은 쉴 새 없이 돌아갔으며 풍요로운 삶에 대한 열망이 곳곳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화려함 뒤에는 정치적 억압과 엄격한 사회통제의 분위기가 있었다. 선희가 실종된 1978년 한국은 여전히 계엄령 하에 있었다. 언론의 자유는 제한되었고 학생들의 활동은 삼엄한 감시를 받았다. 당시 기술은 매우 초기 단계였다. 전화기는 사치품이었고 주로 부유한 가정이나 사무실에 있는 다이얼식 전화기가 전부였다. 인터넷과 휴대폰은 공상 과학소설에나 나오는 개념이었다. 언론은 주로 신문, 라디오 그리고 몇 개의 흑백 텔레비전 채널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이 모든 것은 정부의 검열을 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경주는 특별한 도시였다. 고대 신라 왕국의 수도로서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렸다. 도시는 수많은 사찰릉 역사 유적들로 고즈넉하고 고풍스러운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당시 경주의 인구는 그리 많지 않았고 주로 농업과 관광업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이곳의 삶은 서울의 번잡함과는 거리가 먼 비교적 느리고 평화롭게 흘러갔다. 이 시기 치안 및 범죄 수사 시스템은 한계가 많았다. 경찰은 주로 목격자 진술과 전통적인 수사 방식에 의존했다. CCTV는 몇몇 주요 은행이나 정보기관을 제외하고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지문이나 DNA와 같은 법의학적 증거의 수집 및 분석은 아직 초기 단계로 오늘날과 같은 정확성과 보편성을 갖추지 못했다. 당시 한국 사회 문화는 여전히 유교 사상이 깊게 뿌리박혀 있었다. 가족은 사회의 근간으로 여겨졌고 가문의 명예는 매우 중요했다. 여성의 역할은 종종 가정의 틀 안에 국한되었으며 젊은 여성이 실종되면 많은 억측과 비난이 따를 수 있었다. 개인 안전에 대한 관념도 달랐다. 사람들은 공동체의 안전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었고 학생이 유명 관광지에서 혼자 산책하는 것은 그리 위험한 일로 여겨지지 않았다. 선희의 실종은 이처럼 급격하게 변화하면서도 여전히 기술과 사고의 한계를 지닌 사회적 배경 속에서 일어났으며 이는 초기 수사 과정에 깊은 영향을 미쳐 그녀의 미스터리가 오랫동안 묻히게 만들었다. 사건이 발생하기 17년 전 박선희는 경주 시내의 작은 병원에서
첫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현지 시장에서 유명한 포목상인 박용철 씨와 현숙하고 부지런한 주부 이은숙 씨의 첫째 딸이었다. 선희는 키 162cm 정도의 가냘픈 몸매를 가진 예쁜 소녀로 자랐다. 그녀는 길고 윤기 나는 검은 머리를 등 뒤로 단정하게 떼고 다녔다. 그녀의 얼굴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크고 검은 눈동자로 언제나 총명함과 약간의 몽상적인 빛을 띠고 있었다. 학교에서 선희는 항상 반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모범생이었다. 그녀는 특히 문학과 역사를 좋아했는데 아마도 경주의 고풍스러운 유적들 사이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일 것이다. 그녀의 가장 큰 꿈은 국어 선생님이 되어 다음 세대 학생들에게 시에 대한 영감과 사랑을 전하는 것이었다. 수업 외 시간에 선희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책을 읽거나 고요함과 창작의 영감을 찾아 고궁을 산책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녀에게는 갈색 가죽 표지의 수첩이 있었는데 그곳에 시소소한 생각 그리고 사춘기의 은밀한 비밀들을 기록했다. 성격 면에서 선희는 내성적이고 조용했지만 매우 따뜻하고 친절했다. 친구가 많지는 않았지만 친한 친구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진심을 다했다. 그녀는 원칙을 지키며 살았고 항상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으며 한 번도 그들을 실망시킨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 순종적인 소녀의 내면 깊은 곳에는 예민한 감성과 경주보다 더 넓은 세상을 탐험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다. 가족은 선희에게 전부였다. 그녀의 아버지 박 씨는 당시 한국 아버지의 전형처럼 가부장적이고 다소 엄격한 사람이었다. 그는 첫째 딸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고 항상 그녀의 학업 성적을 자랑스러워했다. 반면 어머니 이 씨는 온화함과 관용의 화신이었다. 그녀는 선희의 모든 속마음을 들어주는 친구 같은 존재여 고모녀 관계는 매우 돈독했다. 선희에게는 당시 10살이었던 남동생 박민준이 있었다. 민준은 누나를 매우 우상처럼 여겼고 항상 누나 곁을 맴돌았다. 가족 외에 선희와 가장 가까운 사람은 짝꿍인 김영미였다. 그들은 학업 이야기부터 첫사랑의 설렘까지 모든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둘도 없는 친구였다. 박 씨 가족의 삶은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매우 안정적이고 행복했다. 그들은 왕릉 근처의 작은 전통 한옥에 살았다. 박 씨의 장사는 순조로웠고도 자녀를 충분히 교육시킬 수 있었다. 선희는 어떠한 경제적 부담도 없었고 그녀의 삶은 오직 공부와 순수한 꿈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사건 발생 무렵 그녀의 삶에 큰 변화는 없었다. 그녀는 연말에 있을 대학 입학 시험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고 목표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 합격하는 것이었다. 운명의 불국사 소풍 계획은 학교의 연례 행사였다. 선희는 사찰의 아름다움을 사랑했고 중요한 시험 전에 휴식을 취할 기회로 여겼기에 매우 들떠 있었다. 소풍 전날 밤 그녀는 교복을 정성껏 다리곤 옷의 단추를 닦았으며 점심으로 먹을 계란 샌드위치를 준비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절에 대한 멋진 시를 한 편 써보겠다고 말했다. 집을 떠나기 전 그녀는 뒤돌아 어머니를 안으며 말했다. 엄마 다녀올게요. 그때 민주는 식탁에서 졸고 있었고 그녀는 그저 동생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조용히 떠났다. 박씨 가족 중 누구도 그것이 사랑하는 딸의 미소와 목소리를 보고 듣는 마지막 순간이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날 이어서 일어난 일들은 영원히 악몽이 되어 결코 아물지 않는 고통으로 그들의 남은 생애 내내 그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었다. 1978년 10월 23일 화창한 월요일이었다. 가을의 경주 날씨는 정말 쾌적했고 기온은 약 18도, 공기는 맑고 건조했다. 황금빛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고풍스러운 길들을 물들였다. 도시 전체가 본연의 평온함에 잠겨있는 듯했다. 박씨 집의 아침은 평소와 같이 시작되었다. 선희는 아침 6시에 일어났다. 세수를 마친 후 그녀는 책상에 앉아 약 30분간 복습을 했는데 이는 고등학교 내내 유지해온 습관이었다. 그날 아침 식사는 콩나물국과 흰쌀밥이었다. 식사 중에 그녀는 어머니와 소풍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하며 남동생 민준에게 작은 기념품을 사다 주겠다고 약속했다. 아버지 박 씨는 딸에게 단지 몇 마디 짧게 당부했다.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혼자 아무데나 돌아다니지 말고. 그녀는 미소 지으며 니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완전히 평범하고 즐겁고 들떠 보였다. 7시 30분 경선이는 검은색 책가방을 메고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 학교로 걸어갔다. 친한 친구 영미가 골목 어귀에서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둘은 학교까지 내내 제잘거리며 웃으며 함께 걸어갔다. 그들은 다가올 시험 좋아하는 남성 그룹 그리고 졸업 후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영미는 나중에 그날 선희가 매우 즐거워 보였고 어떤 걱정이나 불안의 기색도 없었다고 회상했다. 학교에 도착하자만 전체가 모여 버스를 타고 불국사로 향했다. 이동 시간은 약 30분이 걸렸다. 오전 9시경 그들은 도착했다.
학생들은 정오 12시까지 조별로 자유롭게 관람한 후 점심을 먹기 위해 모이기로 했다. 선희와 영미는 몇몇 다른 친구들과 함께 대웅전 주변을 산책했다. 선희는 카메라와 수첩을 들고 있었고 사진 몇 장을 찍고 가끔 멈춰서 무언가를 적었다. 오전 11시 경그룹이 청운교 근처에서 쉬고 있을 때 선희는 영미에게 절 뒤편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작은 오솔길이 있는 곳으로 혼자 가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곳이 더 조용해서 시를 완성할 영감을 얻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1시간 안에 점심을 먹기 위해 모이는 장소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영미는 조금 걱정했지만 선희는 잠깐만 다녀올 것이라며 친구를 안심시켰다. 그것이 영미와 다른 학생들이 본 선희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푸른 교복을 입은 가냘픈 소녀의 뒷모습, 바람에 긴 머리카락이 가볍게 흩날리며 한적한 오솔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 12시 정오반 전체가 점심을 먹기 위해 다시 모였지만 선희는 보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담임 선생님과 학생들은 그녀가 조금 늦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12시 30분, 그리고 오후 1시가 지나도록 선희는 감감무소식이었다. 첫 번째 이상 징후가 나타났다. 선생님은 걱정하기 시작했고 몇몇 남학생에게 선희가 갔던 오솔길을 따라 찾아보라고 요청했다. 마음이 불타는 듯한 영미도 함께 갔다. 그들은 큰 소리로 선희의 이름을 불렀지만 나뭇잎 사이로 스치는 바람소리만이 대답할 뿐이었다. 그들은 1시간 동안 희망 없이 찾아 헤맸다.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했다. 오후 2시 선생님과 학생들의 모든 수색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자 학교는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박 씨 집으로 전화가 걸렸다. 이 씨 부인이 전화를 받았다. 딸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녀는 주저앉았고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다. 그녀의 온 세상이 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소식을 들은 박 씨는 즉시 가게 문을 닫고 불국사로 달려갔다. 늘 엄격하던 남자의 얼굴은 이제 창백해지고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경찰과 선생님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수색을 계속했다. 그들은 모든 구석구석을 뒤지고 모기 쉴 때까지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모든 것이 헛수고였다. 박선희는 마치 공기 속으로 사라진 것 같았다. 이때 실종자 수색의 골든타임인 귀중한 3시간 이상이 선희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이미 흘러가 버렸다. 매 순간이 지날수록 그녀를 안전하게 찾을 기회는 점점 희박해졌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기까지의 지연은 무심코 중요한 기회들을 놓치게 했고 사건을 30년 동안 지속될 미궁 속으로 밀어넣었다. 오후 3시경 신고를 받은 후 경주경찰서에서 50세에 가까운 베테랑 최민식 경위가 이끄는 작은 수사팀이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의 초기 반응은 꽤 침착했다. 그들은 이것이 단지 놀기 좋아하는 학생이 길을 잃은 경우일 것이고 곧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밤이 깊도록 아무 소식이 없자 그들은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어떠한 다툼이나 몸싸움의 흔적도 찾지 못했다. 선희의 수첩과 펜은 발견되지 않았고 카메라도 마찬가지였다. 그녀가 그것들을 가지고 간 것으로 보였다. 박 씨의 가족 구성원들의 진술은 모두 일관되었다. 박 씨는 자신의 딸이 착한 아이이며 절대 말없이 집을 나간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이 씨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딸과의 마지막 대화를 회상하며 그녀에게 전혀 이상한 징후가 없었다고 말했다. 남동생 민주는 누나가 선물을 사주기로 약속했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경찰은 또한 선희의 신상에 대해 조사했다. 우수한 학업 기록, 전과 없음 정신 건강 문제 없음. 그녀의 관계도 매우 깨끗했다. 남자친구는 없었고 친구 관계도 모두 건전했다. 선희가 자발적으로 집을 나갈 이유는 전혀 없어 보였다. 수사는 신속하게 확대되었다. 수십 명의 경찰이 동원되어 소풍에 참석했던 모든 학생과 교사를 면담했다. 친한 친구 김영미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다. 그녀는 마지막 대화 선희의 꿈과 걱정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했다. 그녀는 선희에게 큰 비밀이 없었고 최근 누구와도 갈등이 없었다고 단언했다. 시장의 박 씨 동료들과 가족의 이웃들도 면담을 받았다. 모두 선희와 그녀의 가족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몇몇 이웃은 최근 박 씨 집 주변에서 낯선 사람이나 낯선 차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규모 수색이 조직되었다. 200명이 넘는 경찰과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 및 소방관이 투입되었다. 그들은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 불국사가 있는 토암산 지역을 삽사지 뒤졌다. 경찰견 팀도 동원되었지만 선희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오솔길 근처에서 곧바로 흔적을 놓쳤다. 수색 지역은 저수지강 그리고 심지어 인근 도시지역까지 확대되었다. 선희의 사진이 버스 터미널 기차 역식당 등 곳곳에 붙여졌다. 하지만 모든 것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기술적 한계로 인해 1978년 이 지역에는 CCTV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은 불가능했다.
경찰은 박씨 가족의 은행 계좌를 확인했지만 의심스러운 거래는 없었다. 선희는 개인 계좌가 없었고 약간의 용돈만 가지고 있었다. 수사 과정에서 몇 가지 단서가 나타났지만 이내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다. 선희가 실종된 지 며칠 후 한 트럭 운전사가 서울 방향 고속도로에서 선희와 닮은 소녀가 히치하이킹하는 것을 보았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확인하는데 며칠을 보냈지만 결국 착오였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 다른 단서는 절 근처의 한 노점상에게서 나왔는데 그는 선희가 낯선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남자에 대한 그의 묘사는 매우 모호하고 모순되어 경찰이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다. 얻어진 빈약한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은 3가지 주요 가설을 세웠다. 첫 번째 가설은 선희가 자발적으로 가출했다는 것이었다. 아마도 학업 스트레스나 가족이 모르는 어떤 비밀이 있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가설은 그녀의 성격과 개인 소지품이나 돈을 전혀 가져가지 않았다는 점에서 강력하게 반박되었다. 두 번째 가설은 그녀가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었다. 그녀가 발을 헛디뎌 계곡이나 깊은 구덩이에 빠져 갇혔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철저한 수색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무서운 가설은 그녀가 범죄의 희생자가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납치되어 살해되었을 수 있다. 하지만 몸값을 요구하는 전화는 없었고 용의자도 전혀 없었다. 이 사건은 빠르게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주요 신문들은 모두 선정적인 제목으로 보도하여 경찰에 대한 압박과 가족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많은 헛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사이비 종교에 납치되었다고 말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일본으로 밀항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소문들은 수사를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박씨 가족의 명예에 깊은 상처를 입혔다. 그들은 자식을 잃은 슬픔 외에도 사회의 감시와 비난 속에서 살아야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은 점차 잊혀졌고 경주경찰서의 미제 사건 파일 중 하나가 되었다. 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흘렀다. 박선희 실종에 대한 수사는 오래전에 식어버렸다. 그녀의 가족은 상처가 결코 아물지 않더라도 고통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다. 박 씨는 늙고 쇠약해졌고 머리는 하얗게 새었다. 이 씨 부인은 건강이 날로 악화되었고 딸이 사라진 날부터 그녀의 입가에서 미소는 사라졌다. 어렸던 민주는 이제 중년의 남자가 되어 가정을 꾸리고 자녀도 두었지만 누나에 대한 트라우마는 항상 존재했다. 대중의 관심도 희미해진 아이든 경주 시민들의 마음속에 희미한 기억으로만 남았다. 그러던 2008년 4월의 어느 날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불국사에서 약 5km 떨어진 도시 동쪽의 한 공사장에서 굴착기 기사가 공포에 찬 비명을 질렀다. 굴착기 버킷 안흙과 돌 더미 사이에서 사람의 뼈가 발견된 것이다. 경찰이 즉시 출동했다. 이번 현장 수사팀은 최신 기술로 무장하고 있었다. 그들은 지역을 통제하고 세심하게 발굴 작업을 진행했다. 유골은 땅속 약 2m 깊이에서 웅크린 자세로 발견되었다. 골반뼈와 대퇴골 길이를 바탕으로 법의학자들은 이 유골이 15세에서 20세 사이의 젊은 여성의 것이라고 잠정적으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것은 가슴뼈 바로 옆에서 발견된 물체였다. 그것은 변색되었지만 여전히 경주여자고등학교의 로고를 알아볼 수 있는 노쇠 교복 단추였다. 1978년 수사에 참여했던 한 나이 든 경찰관이 즉시 연관성을 알아차렸다. 그는 거의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박선희. 소식은 신속하게 확인되었다. 교복 단추는 분석을 위해 보내졌고 70년대 그 학교 교복에 사용된 단추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 확실히 하기 위해 경찰은 박씨 가족에게 연락하여 DNA 샘플을 요청했다. 선희의 남동생 박민준이 자신의 샘플을 제공했다. 이 주간의 긴장된 기다림 끝에 골수에서 채취한 DNA 검사 결과는 모든 사람이 예감했던 바를 확인시켜 주었다. 그 유골은 바로 박선희의 것이었다. 이 충격은 마음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씨 가족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30년 동안 딸이자 누나가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이라는 아주 희미한 희망마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상실의 고통이 다시 살아났고 처음보다 훨씬 더 격렬했다. 이 씨 부인은 소식을 듣고 기절했고 박 씨는 그저 묵묵히 앉아 주름진 얼굴 위로 눈물을 흘렸다. 강인한 남자 민준도 울음을 참지 못했다. 마침내 30년 만에 그들은 선희를 찾았지만 그들이 원했던 방식은 아니었다. 이 획기적인 발견은 한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잊힌 줄 알았던 미제 사건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다시 열리게 된 것이다. 이제 이것은 더 이상 실종 사건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살인 사건이 되었다. 새로운 질문들이 생겨났다. 왜
선희의 유골은 그녀가 실종된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발견되었을까? 그녀가 사라진 후 살해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30년 동안이나 은폐했는가? 수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었지만 이번에는 30년 전에는 없었던 것이 있었다. 피해자의 시신과 법의학의 눈부신 발전이었다. 유골이 발견되면서 사건은 젊고 유능하며 기술에 정통한 김진우 경위가 이끄는 특별수사팀에 이관되었다. 그들은 법의, 인류학, 범죄, 심리, 학지질학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지원을 받았다. 유골에 대한 상세한 법의학 분석은 중요한 발견들을 이끌어냈다. 두개골 뒤쪽에 작은 균열이 있었는데 이는 피해자가 둔기에 강하게 맞았음을 시사했다. 이것이 바로 사인이었다. 유골은 교란되지 않은 점토층 속 2m 깊이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는 그녀가 사망 직후 묻혔으며 이 지역이 지난 30년 동안 최근까지 아무런 건설 활동이 없었던 황무지였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이것이 살인사건이며 범인이 의도적으로 시신을 은폐했다는 가설을 뒷받침했다. 범죄 심리 전문가는 범인의 프로필을 분석하고 구축하기 위해 초빙되었다. 범행 수법과 시신 은닉 방식을 바탕으로 전문가는 범인이 단독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으며 1978년 당시의 피해자를 알거나 그 지역에 거주 또는 근무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동기는 거절당한 감정이나 미수에 그친 성폭행일 수 있었다. 이 범인은 평범해 보이는 외모에 전과가 없을 수 있으며 이는 그가 초기 수사에서 경찰의 의심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경찰은 오래된 사건 파일을 전부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1978년 불국사 근처에 살거나 일했던 면담 대상자 명단을 다시 뒤졌다. 그들은 또한 그 시기에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지 국가범죄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다. 몇몇 이름이 용의선상에 올랐다. 첫 번째 용의자는 1978년 경주에 살았고 여성 성추행 전과가 있는 남자였다. 하지만 조사 결과 그는 선희가 실종된 날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두 번째 용의자는 선희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알려진 학교 교사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심층 면담과 신원 조회 후 그도 용의자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수사는 수많은 어려움에 부딪혔다. 30년은 너무나 긴 시간이었다. 옛 증인들 중 다수는 사망했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갔다. 남아있는 사람들의 기억은 희미해졌고 그들의 진술은 더 이상 정확하지 않았다. 초기 현장 불국사 지역은 많이 변해서 더 이상의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한편 막시 가족은 또 다른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다. 유골의 발견은 마음의 상처를 다시 열었다. 그들은 선희의 장례를 치러야 했고 동시에 다시 쏠리는 언론의 관심에 대처해야 했다. 이제 가족의 기둥이 된 민주는 모든 일을 처리하며 눕고 취약한 부모님을 여론의 시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애써야 했다. 법의학적 검사에서 나온 새로운 증거들로 기존의 가설들이 재평가되었다. 선희가 자발적으로 가출했거나 사고를 당했다는 가설은 완전히 폐기되었다. 경찰의 공식적인 가설은 이제 의도적인 살인사건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들은 범인이 선희를 한적한 곳으로 유인하거나 강제로 데려가 뒤에서 공격한 후 시신을 황무지로 옮겨 매장했다고 믿었다.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두개골의 균열과 시신이 매장된 위치였다. 하지만 이 가설의 가장 큰 약점은 여전히 범인과 범행 동기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박씨 가족 특히 민준 역시 이것이 살인사건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나름의 가설이 있었다. 민준은 당시 그들의 집 근처 작은 공사장에서 일하던 한 건설 노동자가 있었는데 그가 가끔 선희에게 이상한 눈길을 보냈던 것을 기억해냈다. 가족은 1978년에 이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정보는 무시되었다. 이제 민주는 경찰이 이 남자를 다시 조사해주기를 원했다. 언론과 여론도 수많은 가설을 내놓았다. 일부 타블로이드 신문은 비극적인 삼각관계 이야기를 꾸며냈다. 2008년에는 이미 활성화된 인터넷 포럼, 은아마추어 탐정들이 사건을 분석하는 장이 되었다. 그녀가 아직 잡히지 않은 연쇄 살인범의 희생자라는 것부터 우연히 어떤 정치적 비밀을 목격했다는 것까지 많은 음모론이 제기되었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혼란스러운 정보에 대처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일해야 했다. 그들은 가족의 가설을 재확인하는 데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민준이 언급한 건설 노동자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수사는 다시 몇 달 동안 교착 상태에 빠졌다. 30년 전의 모호한 정보만으로 건설 노동자 한 명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김경희의 수사팀은 좌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찾아왔다. 1978년에 오래된 증거물들을 재정리하던 중앙기록보관 담당 직원이 누락된 세부사항을 발견했다. 그것은 최민식 경위 초기 사건 담당자, 현재는 은퇴의 수사수첩이었다.
휘갈겨 쓴 메모 페이지에 그는 불국사의 임시 정원사였던 이재성이라는 남자의 이름을 기록해두었다. 그는 선희가 실종된 직후 좀도둑질 혐의로 해고되었다. 이 세부사항은 공식 보고서에는 한 번도 포함된 적이 없었다. 김경희는 즉시 이재성에 대한 정보 확인을 지시했다. 몇 주간의 수색 끝에 그들은 현재 62세인 이재성이 부산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결혼한 적이 없었고 혼자 살고 있었다. 주목할 점은 1985년에 그가 젊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것이었다. 희망의 빛이 보였다. 김경희는 동료들과 함께 즉시 부산으로 향했다. 그들은 해변가의 허름한 집에서 이재성을 찾았다. 경찰과 마주했을 때 이재성은 처음에는 극도로 놀라며 박선희 사건과의 모든 관련성을 부인했다. 그는 그 소녀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경희가 선희의 사진을 보여주며 그가 불국사에서 해고된 사실을 언급하자 이재성의 안색이 변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가택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침대 밑에 숨겨져 있던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잡동산이들 사이에서 모든 사람을 경악하게 만든 물건이 나왔다. 세월의 흔적으로 낡아빠진 갈색 가죽 표지의 수첩. 그것은 바로 선희가 실종된 날 가지고 갔던 그 수첩이었다. 필적 감정 결과 그것이 그녀의 일기임이 확인되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이재성은 마침내 무너져 내렸고 자신의 모든 범죄를 자백했다. 그 운명의 날 당시 32세의 청년이었던 이재성은 선희가 오솔길을 혼자 걷고 있는 것을 눈여겨보았다. 그녀의 순수한 아름다움에 사로잡힌 그는 그녀를 뒤따라갔다. 그가 접근하여 추파를 던지자 선희는 두려워하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거절당하자 이재성 안에 짐승 같은 본능이 깨어났다. 그는 뒤에서 그녀를 공격했고 돌로 그녀의 머리를 내리쳤다. 선희가 죽었다는 것을 깨닫자 그는 공포에 질렸다. 어둠을 틈타 그는 오토바이로 그녀의 시신을 몇 킬로미터 떨어진 자신이 외딴 곳임을 알고 있던 황무지로 옮겨 묻었다. 그는 그녀의 수첩을 병적인 전리품처럼 간직했다. 그는 자신의 범죄가 영원히 묻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30년 후 정의가 마침내 찾아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현재 범죄가 발생한 지 30년 후 이재성은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만약 박선희가 살아있었다면 그녀는 47세의 여성이 되어 아마도 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이루고 자신만의 행복한 가정을 꾸렸을 것이다. 박씨 가족은 진실을 알게 된 후 고통스러운 안도감을 느꼈다. 마침내 그들은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된 것이다. 그들은 선희를 위해 정중한 장례식을 치렀고 그녀가 30년간의 억울함 속에 묻혀 있다가 마침내 편히 쉴 수 있도록 했다. 선희의 유골이 발견되었던 공사장은 이제 번화한 아파트 단지가 되었다. 이곳에서 한때 발굴되었던 비극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박씨 가족의 집도 팔렸다. 그녀의 부모님은 보살핌을 받기 위해 민준의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다. 박선희 사건은 포기하지 않는 것에 중요성 전통적인 수사 방식과 현대 법의학 기술의 결합에 대한 고전적인 교훈으로서 한국 경찰학교 교과서에 실렸다. 그것은 또한 과거 수사 시스템의 결점에 대한 쓰라린 일깨움이기도 했다. 요컨대 박선희의 이야기는 미스터리한 실종에서 시작하여 끈기와 과학의 진보 덕분에 해결된 살인사건에 이르기까지 30년에 걸친 비극적인 여정이다. 우리는 그녀가 1978년 10월 23일에 이재성에게 살해되었고 그녀의 유골이 30년 후에 발견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 하지만 결코 완전히 답을 얻을 수 없는 질문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선희의 마지막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그녀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겪어야 했던 공포는 어떠했을까? 그것들은 그녀와 함께 저 세상으로 영원히 따라갈 미스터리들이다. 이 사건은 많은 깊은 교훈을 남긴다. 개인 안전에 대해 그것은 위험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올 수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수사 시스템에 대해 그것은 기록을 신중하게 보관하고 미제 사건에 대한 희망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공동체의 역할에 대해 그것은 아무리 작은 정보라도 경찰에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선희의 어머니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는 단지 다른 어떤 가족도 우리가 겪어야 했던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박선희의 이야기는 단순한 미스터리 사건이 아니라 생명의 연약함 상실에 지울 수 없는 고통 그리고 가족 사랑의 힘과 정의의 끈기에 대한 일깨움이다. 비록 늦었지만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었고 그 옛날 시를 사랑했던 젊은 소녀의 영혼은 마침내 평안히 쉴 수 있게 되었다.